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화질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두 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거예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사장님 오셨을 때 제가 누구 2명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네.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세무사 아니에요? 네? 세무사? 네, 세무사죠. 이 세무사하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지금 한 30분 동안을 상담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공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농업법인 하나, MPL 법인 하나, 일반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투를 하실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법인으로 샀을 때에 세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네. 이제 우리 거래에 하는 있는 세무사 2분을 지금 오늘 뵙자고 해가지고 오늘 설명 쭉 들은 거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더만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세금을 2번 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3번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잖아.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부동산을 사서 팔아서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고 지금서부터는 10%에다 지방세 1% 하다 보니까 11, 그러니까 22%가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들 1년 동안 총 봐갖고 남은 것에 대해서 이제 11%를 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차입을 해서 그 소득이 생겼을 때는 그 소득이 생기는 원천징수에서 생긴 게 27.5%를 내더만. 27.5%? 27.5%.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게끔 된 강사를 받을 때 3. 몇 프로를 원천징수 사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자나 뭐 이런 걸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원천징수를 할 때 법인에서 27.5%를 띄고 줘야 되고 만약에 27.5%를 띄고 주지 않으면 법인이 27.5%를 내줘야 되더만.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가능한 법인이 세금을 내자기만 이 부동산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8억에 남은 거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그 22%를 낸다 그랬죠. 22%를 내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죠. 22%는 괜찮은데 또 내고 아니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법인을 내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없고 그거는 뭐 다른 걸로 해서 떨으면 되는데 핵심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이 농지를 1억 주고 샀는데 1억 3천 주고 팔았다. 그럼 얼마가 남았죠? 3천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뭐 수수료 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 남았다. 2,500만 원 남은 거에 20%면 얼마죠? 500만 원. 500만. 거기에 2% 되니까 550만 원. 그 550만 원은 무조건 어쩐다? 내고.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익은 따로 내고. 그거 말고 이제 회사 자체에서 1년 동안 이득이 남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 다시 내야 되고. 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법인이 돈을 벌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려면 법인으로 수익을 잡지 않으려면은 개인한테다가 수익을 돌려주는 걸로 해서 27.5%를 잡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법인으로 수익을 잡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얘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3월 달서부터는 공투를 한번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임원을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500만 원씩 내고 임원을 모집한다고 부산에서 먼저 지금 시작했거든요. 부산에서 총 수강생이 한 20명이 되는데 15명이 자기들이 임원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치열한데. 아니, 경쟁이 치열한 게 이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임원이 안 되면 투자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임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임원들은 임원과 임원의 차이가 안 나는 건 뭐냐면 임원은 돈을 내놓고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하니까 물건도 가서 보고 낙찰 가격도 결정을 하고 합의할 때도 합의도 결정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답장도 간다고 참여한다는 거고 임원이 아닌 사람은 그냥 그 임원들이 낙찰 받으면은 잔금 낼 때 그냥 나도 한 500만 원 지게 그러면 잔금 낼 때 5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투에 들어가는 거는 임원이 되나 안 되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임원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뭐만 하면 된다? 돈만 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너도 나도 임원 되려고 하지 말고 임원 안 되고 그냥 돈만 원처럼으로서 돈만 벌면 돼, 안 돼? 배당금이 똑같아요. 배당을 그냥 받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것이 좋은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공투를 할 때, 50%는 무조건 그 투자자들 돈으로 하고, 나머지 50%만 공투를 받는다, 이다 보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좀 더, 그, 수익이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받는 거야, 이것을 배당으로. 하지만 아까 그 저기 뭐 저거 회사 사람들 그냥 돈을 넣은 사람들은 그 차입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가는 거죠. 5번. 그렇게 했을 때 27.5%를 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제 생각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인을 부산에 있는 걸 하나 만들고 서울에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농지법인을. 그러니까 충청도 이하로는 부산 사람들이 하고 충청도 이상에 있는 경기도 북쪽으로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MPL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임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내가 이 경매를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투 모집을 한다고 해갖고 500만 원씩 건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교수님 돈 내요 안 내요 그러더라. 나 안 내. 나 안 내면 안 들어간대. 내면 나는 좀 예, 사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좀 신뢰도를 같이 갖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럼 저도 같이 돈을 똑같이 500만 원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투자 물건 밴드에서 투자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제가 이 투자 물건에서 지금 보름만 한 25개 정도를 고르는데 20개에서 25개 정도는 그대로 골라갈 거고 공투 물건은 5개 정도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개 정도 골라서 공투는 그냥 한 달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낙찰을 받 10개를 골라서 1개에서 2개 정도만 낙찰을 받아서 공투가 게 있고 이 출전 물건 밴드가 따로 있는데 공투의 물건은 제가 회원제로 운영을 해갖고 이쪽 투자 물건에서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내신 분들은 공투에 온다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회비를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운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그 추천 물건 밴드에서는 그냥 예전대로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MPL 법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MPL 법인은 이제 그 자본금이 5억이거든요. 자본금이 5억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본금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자본금을 들어오게끔 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만들어서 법인이 있어갖고 우리 수강생들이 지금 그 법인 갖고 제 법인 갖고 투자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 혼자서 이름으로 해갖고 제가 지금 모든 주주를 제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건 따로 별도로 뭐 돈 내고 들어오는 거 없이 현재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어떤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끔 되면 차입으로 잡고 들어오고 나중에 저기 뭐 빠져나갈 때는 차입금으로 갚는 걸로 해서 그 법인은 일반 법인은 일반 법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준비를 해서 3월달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임원이 된다고 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임원은 MPL 법인과 그 농업법인에서는 임원을 좀 뽑으려고 하고 예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법인은 임원은 뽑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3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거나 내가 좀 그 공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 고쳐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 법인이 있으면 법인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대표는 누가 해야 돼? 기분이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임원들이 매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나사장님께서 그다음에 1년은 안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장님하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그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대표자가 계속해서 누가 된다 이런 거는 하지 않더라고. 다만 저는 감사를 해갖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52페이지입니다. 2015 타경 5493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공리. 이 자포공리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서 9,900만 원에 시작해서 4,300까지 떨어서 6,200만 원인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횡성군이죠. 네. 요 때가 지금 2016년도니까 언제쯤이죠? 평창올림픽 바로 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에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보면은 용도 지역이 상업적이에요. 근데 뭐해? 주택가가 상업적인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주택가가 상업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보면 우리 여기 낙찰받은 수강생은 이게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FM대로 하는 성격이야. 뭐 이렇게 유도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 조사를 해보더니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더니 여기 건축물 관장이 없는 게 이제 있는데 다른 번지에 있대. 자기가 다 조사해본 건가? 다른 번지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이 이 번지에 있는 건물하고 인정이 돼야 안 돼. 입증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지만 법정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건축물 관리 어디에 있다. 그때 그걸 찾아가지고 그 행정 소송을 하든지 뭘 해서 이 건축물 관리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집은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번지수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걸 옮겨주십시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끔 되고 옮겨줘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법정에서 너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막 차서 내 건물 저쪽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 수강생은 어떤다? 자기가 다 연구를 해. 자기가 원고인데 피고 측에 있다는 걸 연구를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 못해라?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된다.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이 보면 이게 재밌는 것이 필지는 한 필지인데 한 필지에 3분의 2 정도 되는 집이 하나가 있고 그 골목을 끼고 옆에 있는 집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우리 땅에 걸쳐 있어요. 현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 주인을 2명으로 어떻게 한다? 붙일 수가 있는 거다. 이 건물 주인도 이 건물 주인도. 사실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 이거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로 된다. 현황 측량해서 잘 넣어서 파는 거예요. 보면. 아까 저기 사장님이 안동에 있는 거, 집 내치 있는 거 땅 낙찰 받으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땅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건물 주인한테 팔아야죠. 그럼 건물 주인한테 팔려면 네가 건물 주인인데 네 땅이 얼마큼이고 어떻게 모양이 생겼다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그거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토목설계 사무실한테 가고 얘기를 해서 현황 측량,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부분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측량을 해서 그 이 집 A집 하나가 있는 것이 뭐 70몇 평,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B는 어떻게 생겼고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사실 이것도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필지 집이 두 채가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원칙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왜 무시했죠? 제가 좀 무시했습니까? 이 땅만 해도 무시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순서예요. 그렇다 이게. 뭐부터 먼저? 현황 측량부터 먼저 해서 네가 내 땅만큼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돈을 얼마를 내놓고 건물 청구할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송을 그렇게 했을 때는 판사님도 그 땅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다? 그 현황 측량해서 신청해라. 이것이 맞는 거. 근데 그냥 이제 어쩐다?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하고 이제 낙찰 받고 소송을 하면서 이제 바로 주인 만났죠. 그랬더니 주인 얘기가 이것이 남의 땅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1년에 100만 원으로 들었나?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년 남의 땅인 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기 뭐야 법정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서 연간 토지 임료가 얼마다? 2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원래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게 많았던 거야. 땅 주인이 뭐냐? 평당 2만 원이야. 1년에. 그러니까 2만 원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이제 소송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원고가 있는 쪽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 피고가 자기네가 있는 쪽으로 춘천지방법원으로 어떤다? 이송을 해달라 해서 이송해 줄 것을 이제 요구를 해서 이송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건물 주인들이 자기 건물을 어떤다? 사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달라고.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다? 측량해서 잘라야 돼. 그래서 네가 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인데니까 땅값이 얼마고 네가 차지하는 게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000만 원 달고 3,000만 원 달라고 1,000만 원으로 든다? 달라고 한 거를 우리 수강생이 오케이를 했더라고요. 우리 수강생이.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무슨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건물 그 무허가 건물을 살 때는 500만 원 이상 준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이번에 우리 저기 뭐야 그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저기 뭐야 이천에 있는 거를 땅만 낙찰 받고 집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젯번에 조정을 해서 왔는데 집도 찐잘 지은 집인데 그것도 저기 뭐야 그 500만 원 얘기해서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양 1,000만 원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5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주겠다 했으니까 제가 집을 산 거 중에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게 1,000만 원. 근데 여기 얼마? 3,000만 원, 1,000만 원 그거 판다고 그랬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 있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누가 와서 뭐 자기 그 우리가 낙찰 받은 땅을 뭐 얼마인가 1억인가 얼마에 하겠다고 하면서 그 건물을 된다? 뭐 얼마를 뭐 주게끔 하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돈 줘도 남는데 뭐 내가 뭐 필요가 없자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한다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그냥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 땅을 그게 평당 얼마를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 땅하고 그 땅 옆에 땅을 같이 다 사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상업적이기 때문에 저기 막 연립 같은 걸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성적인 거할 때,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런 돈을 다 줘도 돈을 남게끔 구매자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수강생 분 자체가 워낙에 성격이 아주 깔끔한 성격이 돼갖고 그 주인이 달래는 것도 그대로 주고 나도 좀 돈도 남고 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했지.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 이런 집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그렇지 않아. 충분히 우리가 충분해서 낚시를 받아도 된다. 이게 상업적이다 보니까 그게 노가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500만 원 이상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만약에 건축물 장부가 등기된 물건이 있는 건물만 따라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가 아주 높은 건물은 또 다르죠. 그 협상하는 금액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이게 우리는 돈이 남자는 얘기니까 네. 건물 상태가 좋고 네. 건축물 관리자이 그대로 있어서 나한테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이 1,500에 판다고 했을 때는 내가 돈이 든 그걸로 해서 1,000만 원, 1,500만 남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양성을 시키기에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사는 사람도 제 가격을 주려고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니까 그냥 땅에 얹혀주는 걸로 정도로 하기 때문에 땅값을 깎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 평택거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수강생이 5천만 원 들고 쓴 적도 있어요. 물론 건물은 내가 보기에는 한 3억짜리고 한 달을 지었지만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내가 나 같으면 주지 않을 텐데 그냥 5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합의하고 바로 그냥 사갖고 그냥 그래도 팔아도 돈이 한 배당 남으니까 그대로 그냥 사서 계약을 했는데 그걸 우리 수강생이 결정한 걸 갖고 내가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는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이름에서 맡겼을 때는 제가 500만 원 이상 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기술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소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당사자가 돈이 좀 남겠다 그랬으니까 5천만 원 주더라도 상관이 없고, 이번에 그 2천 것도 당사자가 나는 500만 원에 결정하라고 그랬거든요. 500만 원 이상 준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어차피 500만 원에 사기금 돼 있다. 형장이 안 돼도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1,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1,000만 원 준다는데 내가 왜 줬냐고 뭐라고 따져. (2015) 타경 10736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해갖고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이것이 6,500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한 번 떨어졌거든요. 4,5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대로 낙찰 받으라 해갖고 4,800까지 신권에서 한 번 떨어진 거 같고 토지 지분 매각이면 특수경매 중에 하나인데도 신권에 3명인가가 몇 차례 들어왔죠? 7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한 번 유찰을 냈는데도 추천했던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땅이 두 개가 보는데 하나는 하천부지, 하나는 대지입니다. 그렇죠? 하천부지가 좋아, 대지가 좋아. 네? 하천부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현황을 네? 현황을 그러면 하천부지가 좋아, 농지가 좋아. 선생님 말씀대로 현황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목과는 관계없다 그랬죠. 예. 근데 사실은 이 하천부지는 농지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지만 하천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대지나 똑같아요. 하천 사용료는 내야 되잖아요. 예? 하천 사용료. 이게 하천이 경매로 나오면 개인 하천이 지금 무슨 국유지 하천이 아니잖아요. 개인 하천이죠. 생각나게. 그러니까 개인 하천 불화를 받은 거예요. 개인 하천 불화. 지목이 그래도 하천. 네? 그러니까 물이 흘렀던 썼는데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그 앞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불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불화를 해갖고 이것이 지목은 하천인데 개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분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땅이 요겁니다. 요거 보면은 요게는 아까 지목이 있는 대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목이 하천부지. 이거 하천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집이 있는데 집이 있긴 있는데 여기 집은 없나?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615-7, 615-6이고 대지구 1000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1000이었는데 이 위에 집을 짓는 바람에 이게 뭐야? 대지로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건물이 제가 가서 봤더니 아주 호화스러운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골집으로서 농사를 짓는 집으로서 그냥 갖추건 갖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화롭지는 않아도 경제적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있길래 제가 이거 어떤다? 낙찰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건물 철거해라. 다 팔아서 어떤다? 나누자. 그럼 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동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 분할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하천을 우리가 받은 면적만큼을 하천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현물 분할을 하자. 현물 분할. 응? 여기 이게 없네. 현물 분할을 원칙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땅이 있죠. 네. 하천. 하천. 하천의 여기를 우리한테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면은 우리 지분만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길어서 요만큼을 가져가라 이거야. 우리 거를 요만큼을 가져가라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서 이제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현물 분할로 된다?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답변서를 냈냐면 이렇게 길쭉하게끔 자르게끔 되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내고 빠듯하게 요렇게 잘라준다 그러면 요건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요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현물로 분할해서 가져가겠다. 왜냐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역자로 짜면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현물 분할을 하면 어떻게 한다? 현물 분할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집에서는 이 땅이 그 기역자로 남게끔 되면 자기가 피고가 자기는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팔 수가 없다야. 그렇죠. 팔 수가 없다. 조정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조정으로. 조정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필지 다가 이것이 거래가 되는 것이 맞다 보니까 한 필지를 다 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요만큼만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요만큼을 우리가 보고 뭐야? 현금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돼. 이 사람들한테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해갖고 분할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정관한테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거 안 됩니다. 왜? 여기는 지목이 대지고 여기는 하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지에 대한 지분도 있고 하천에 대한 지분도 있다.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지분은 대지에 대한 지분 가격으로 높게 계산해야지 평수로 해서 나머지 평수를 계산하라는 것은 그건 어긋나지 않냐. 그랬더니 재판장에서 그 얘기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걸로 분할해서 우리가 쪼개서 한국보다 훨씬 더 어떤다? 그 평수를 우리가 한 대수평전을 돈을 덜 주고 이제 나머지를 다 받는 거예요. 대지가 좋다 그래서 하천이 좋다 그랬어. 돈 내는 게 총장. 대지가 좋아, 하천이 좋아. 원래는 돼지가 좋지. 응, 대지가 좋은 이유. 힘을 줬다고?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안 해도 되고 집도 지어지.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아무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나 하천부지가 똑같아요.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임야는 대체살림조선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도 적용받고 농지는 농지법 적용받습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냐 하천이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만 다르지 똑같거든요. 근데 감정사는 하천부지하고 대지하고 한 30% 이상 차이를 뒀거든요. 가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렇게 해서 투자해갖고 이 사람들 그 상대편이 꽤 오랫동안 응대를 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나누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갖고 그 재판지에 나오니까 어떻게 다 팔았느냐 얘기냐 하다 보니까 몇 번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럼 현물 분할을 하자 해갖고 현물 분할하자 기업자로자 내부 반듯하게 하자 해갖고 시간을 한 1년 반, 2년 딱 넘어가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도 된다? 그 30몇 프로를 내게끔 되고 마진도 상당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14) 타경 59094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숭정리. 아 이거 우리 저기 안산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2개월 전에가 우리 여자 수강생이 와갖고 교수님이 이거 팔았는데 그 컨설팅비 세금 계산서 꺼내주세요 해갖고 우리 이거 끌어준 지 한 2개월 3개월 됐나? 김희준 씨, 네. 우리 여기 이거 이수연 씨인가? 컨설팅 병 끊어 이거 몇 개월 됐지? 진짜요? 이게 2016년인데 컨설팅 2000 지금 16년도인가 다 살받았죠? 예.
2016년도 받아갖고 지금 2000 몇 년도죠? 21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파는 거니까 몇 년 걸렸죠? 5년 걸린 거. 예, 예. 5년 물건은 걸린 거. 2014년 물건인데. 예? 물건은 2014년도 물건이. 예, 예. 이거 5년 건데 이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여러분 여기가 보면은 토지만 매각이에요. 건물 매각지입니다. 근데 건물은 가서 보면 새로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4,900까지 떨어져서 5,200만 원인가 얼마 이게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제가 이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여기 집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주인을 만나러 갔더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여자애들 둘이 있더라고. 아무도 없고. 어떻게 오셨냐고 어른들 안 계시냐 그랬더니 아버지 핸드폰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중기를 포크레인을 하시는 분이더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렇게 됐더만 이제 건설업자가 이 땅을 사갖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하고 형질변경 하느라고 허가를 다 받고 이 택지를 만드느라고 포크레인 주인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땅을 포크레인 갖고 뭐 맨날 며칠 다 만들고 도로 있는 쪽도 만들고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이제 포크레인 비용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포크레인 비용으로 주지 않고 땅으로 줬어. 땅으로 줬는데 땅은 설정이 돼 있죠. 전부 다 같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안고 준 거야. 안고.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건물을 지은 거야.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준공을 내지 못하고 경매로 나와서 땅을 낙찰.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기사가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땅 주인이 누구니까 땅 주인하고 나하고 만나서 서로 땅 주인이 해결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할 때는 땅 주인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거든.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건물 주인은 이미 이 전체에 있는 저기 뭐 땅에 토목공사로 비료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저기 뭐 그 건설업자 보고 그 땅 도로 사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건물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건물 사겠다. 그랬더니 건물을 얼마에 팔겠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저기 뭐야 그 사람한테 토목 소리 하는 사람한테다가 이 포크레인한테 얼마 들어갔냐 했더니 이것저것 해갖고 한 5천만 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 짓느라고. 그랬냐고 그랬는데 이 건설업자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을 건물을 팔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팔게끔 해줄 테니까 8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건물 주인이 얼마 들었다고? 5천. 근데 얼마를 줬다고? 8천만 원. 그럼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8천만 원을 줘야 됩니까? 했더니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 전부 다 8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8천만 원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협상은 없다 이 뜻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건물 주인도 자기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땅 주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땅 주인하고 협상하라는 얘기가 땅 주인은 나하고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건물 철거고 나가고 지를 내놔라.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더니 이 먼저 번에 있는 땅 주인이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변호사를 사갖고 변호사가 이제 나왔길래 처음에 그래서 내가 그 변호사님 얘기 좀 할때 나 당신하고 얘기할 게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변호사가 그냥 바로 가서 조정으로 신청할 뻔했더만. 그러니까 판사에서 바로 조정으로 잡혔어요. 조정으로 나갔어요. 건물 주인이 땅을 사거나 땅 주인이 건물을 사라 했는데 우리는 땅 주인으로서는 지금 건물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느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것이 개발업자의 그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졌더만.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의 대표로 그 개발업자의 와이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포크레인 주인이 지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 허가를 받을 때 이 건물 주인은 그 땅 개발업자의 와이프 이름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어떤다? 그 건물 주인이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와서 어떤다? 사겠다 해서 얼마에 팔겠냐고 해가지고 그때 어떤다? 우리가 얼마 주고 듣냐면 7,900만 원에 어떤다? 8천만 원 달라고 그랬다가 100만 원까지 깎아달라는 바람에 그럼 7,900만 원에 합시다. 했더니 7,900만 원의 조정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달 며칠 날 7,900만 원에 사는 걸로 한다. 해놓고 저는 지금 몰랐는데 그 변호사가 조정하는 데 가서 몇 마디 하는데 나는 그것을 무심코 봤어요. 우리는 일단은 우리 낙찰 수강생이 5,000원에 받아갖고 7,900만 원에 그러니까 괜찮지. 뭐 양도세 좀 내더라도 많이 남으니까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뭐 더 이상 내가 벌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끝난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날짜가 됐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뭘 안 줘? 돈안 줘. 돈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큰 실수했다는 것이 뭐냐면 판결문을 한번 보게끔 되면은 내가 이 다음서부터는 이 조정을 할 때 아주 조심을 하게끔 되는데 원고는 피고 남영주에게 2016년 11월 25일까지 화성현 마동영 송정리 임야 422에 관하여 2016년 8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 피고 남영주는 농부에게 2016년 11월 25일까지 가항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얻는다? 지급한다. 제1항과 2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의 피고 누구에 대한 청구 및 남영주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제가 여기 책에 보면 소송경매도 있고, 농지경매도 있고, 이런 뭐 실수한경매도 있고, 특수경매 다 있는데, 거기에 소송한 것이 다 들어가고, 상대편 답변서가 들어가고, 그 결정문도 들어가거든요. 결정문 들어가는 거 어디에도 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결문 조정한 건 없습니다. 딱 이거 한 개. 그 다음에 어떤다? 원고는 피고 누구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다른 판결문을 보면 원고 누구누구가 피고 누구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지급한다. 피고 누구누구는 원고에게 돈을 받으면서 어쩐다? 건물을 지분을 누른다? 넘겨준다. 만약에 매달 며칠까지 건물에 대한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는 지연손해금을 연 15%를 지급한다.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게 처음이 있대. 나는 이게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조정한 날짜대로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한테 돈 안 주죠. 근데 땅은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나머지 총물은 지료를 달랐는데 포기한다 그랬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돈을 주면 모두 줘야 돼? 건물도 줘야 되죠. 근데 내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건물을 주도 네가 나 건물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나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죠? 지료 청구라 그랬죠. 지료 청구는 뭐에 대한 청구죠? 뭐에 대해서 방비하려고 지료 청구를 하는 거죠? 법정 이게 시간 끄는 거예요. 지연 시간을 끌게 됐을 때 시간을 끌으면은 윤준서는 그만큼 사용하는 권한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10년 후에서부터 사용할 수도 있고 5년 후에부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넘겨줘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돈을 언제든지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 끄는 대로 우리는 쏘는 대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편이 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료를 홍보한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원건 피고에 대한 청구비 피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료 청구하는 거 포기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료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돈 안 주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경우를 다룬 겁니다. 변호사가 세금 내가 봤을 때는 처음서부터 이 변호사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즉, 다시 말하면 처음서부터 제가 갔을 때는 택도 없게 땅을 자기 집을 8천만 원 주고 사라 그랬죠. 협상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근데 변호사하고 같이 나와서 갑자기 건물 주인이 뭘 한다? 근데 8천만 원 갈 때는 100만 원만 깎았어. 그리고 어떤다? 오케이 다 해갖고 어떤다? 조정했는데 마지막 판결문에다가 몇 월 며칠을 하고 가격 해놓고 나는 그대로 그걸 믿고 그대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판결 조정문에다 이걸 넣은 거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머지 문제. 시간을 끌고 돈을 안 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우리 이종수 법무사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종수 법무사는 알더구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땅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상대편에게 이것을 이행하게끔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대편에다가 우리 등기 이전 서류를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사 얘기는 이거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시킵시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다. 우리는 했으니까 이제 뭐야? 상대편 보고 네 돈 내놔라. 이거를 어떤다?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끌 때 못 끌어도 지체와 상검이라는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하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중기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땅 주인에게 끌려가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끌려가는가 봤더니 그 포크레인 주인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약점이냐면은 이거를 준공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검토를 해봤더니 건물의 뒤쪽에 한 1m가 옆집 땅을 침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측량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여기 있는 땅은 네가 가져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 마당을 조금 넘겨놓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대충 경계선을 해갖고 집을 지었는데 막상 그 뒤쪽으로 들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너가 뭐 한 땅만큼 잘라갖고 앞에 땅으로 넘겨주면은 준공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뒤로 넘어갔죠.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오래 가서 이 사람들이 왜 준공을 내지 않고 이렇게 되는지 준공을 왜 못 냈을까 하고 내가 얼마든지 준공을 낼 수가 있고 준공 나오게끔 되면 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경계선을 침범해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주인도 그 땅 주인한테 그런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네가 이렇게 땅 넘겨와서 집 지어가지고 대출도 못 받고 이렇게 되고 준공도 안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거를 그거를 우리 서류를 전부 다 그 공탁을 시키고 건물 주인에게 건물 주인이 포크레인 주인이 아니고 토지 개발 부인에게 건물 그러니까 땅을 내냐 지료랜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지료를 쓰지 못하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 압류를 하고 여기는 건축 허가를 받은 집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잠깐 얘기할게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이 없는 건축물 이렇게 있습니다. 4개입니다. 제일 먼저 무허가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냐면 허가를 받고 짓지는 않았는데 건축법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은 허가도 받지 않았고 건축법규에도 안 맞는 것이 뭐냐? 불법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만 없는 건물. 허가는 다 받았는데 준공만 못 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합법적인 건축물. 네 번째가 무슨 건물이 있다죠? 위반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서 준공 내서 쓰고 있다가 스리슬쩍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게끔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축물, 위반 건축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 무허가로 지었든지 불법 건축물은 우리가 압류를 해도 건물 주인한테 압류를 해도 그 집 주인한테다가 그 집을 경매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지금처럼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졌는데 뭐만 안 났죠? 준공이 안 났죠. 준공이 안 나니까 등기부등본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기입등기를 하고 경매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기입을 하고 경매로 지분을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라고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어넣는데 일부러 그랬든지 주인이 일부러 그랬든지 어떻게 했든지 건축물 관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었는데 건물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그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시키고 그 기입 등기 시킨 그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돈을 몇 월 며칠 날 땅값을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우리는 땅을 어떤다? 넘겨줘라. 동시에 관계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땅을 넘겨주는 소리를 전부 다 어디다 맡겼죠? 법에다 맡겼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주인은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건데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집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 등기로 기입 등기하고 그 집 자체를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감정평가사가 그 번지세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다. 왜? 강제로 기입 등기시키고 경매로 집어넣으려면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왔어? 감정평가사가 그 집에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고 답변을 저를 제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얘기가 길으니까 다음 주에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거 질문이 좀 하나. 예. 아니,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런 걸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뭐를 했지?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또 나왔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조정할 때 예. 그 지체보상금을 만약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달라고 넣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정말 땅에 많이 건물 주변에 내 땅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몇 월 며칠 날 주기로 했는데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주지 않고 그대로 쓸 때는 지체보상을 얼마를 주게끔 하고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특수경매에서 이런 내용 비슷한 것을 특약사항 썼던 게 또 있어요. 지금은 실수한 경매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수경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수경생에다 특약사항을 적자 해갖고 특약사항을 적어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동낼 때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중동이 안 날 경우가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죠. 안 나죠. 남의 땅을 침범했는데 중도는 어떻게 나? 실제 합니까 중동낼 때요? 그런 지금 현황 측량 이렇게 해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담당자에 의해서 현황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분양하는 땅이 있죠. 내 땅 넓은 데다 할 때는 그 측량해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분양하는 땅 경계에 있을 때는 담당자들이 현황 측량 해갖고 오십시오. 근데 현황 측량 딱 해서 해보니까 넘어간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하는 거 이런 경우는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요.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을까봐. 그래서 측량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봤더니 넘어간 거지. 이게 항상 이 측량지가 들어가도 집을 짓는 위치를 잡을 때는 측량해서 말똥을 꼽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실수를 했던 거고 이런 경우도 제가 초창기에 조정을 해본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남의 걸 가지고 많이 해본다고 해도 우리 수강생들까지가 한 1년에 한 20번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내 책을 모든 책을 다 봐도 조정조서에 1항과 2항은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편 변호사가 집어넣은 거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